안녕하세요, 케이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캐나다 이민자가 33%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2월까지 영주권자가 10만 400명이 정착을 했대요. 그러니까 1월, 2월 달에 올해 목표가 50만 명인데 불과 1월 달, 2월 달에 10만 명. 그러면 사실은 곱하기 5를 하면 10월 달까지 50만 명 끝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벌써 1월 달, 2월 달에 속도 조절하겠죠. 목표는 일단 50만 명이니까 여름에 좀 슬로우 다운 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벌써 5월 달입니다. 그죠? 이제 이 통계는 1월 달, 2월 달 것만 나왔는데 실제로 봤을 때 벌써 5월이니까 3월, 4월까지 합하면 정말 한 20만 명 들어온 건가요, 벌써? 이러니까 정말 렌트가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세상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렌트가 사실은 지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인데 요게 지금 이 정도로 이민자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으니까 렌트가 너무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금 집을 갖고 계신 분들, 그 집을 좀 렌트를 줄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집을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런 집들을 갖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기득권이 되는 거죠. 이런 걸 팔고 또 다른 걸 구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캐나다는 정말 이민하자마자, 이민되기 전부터 정말 집을 살 거를 궁리를 해서 이민되자마자 집을 사면은 굉장히 잘한 거죠, 지금까지는. 근데 물론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굉장히 잘한 거고, 물론 지금 경제가 좀 어려워진다 얘기는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앞으로도 지금 캐나다 인구는 2배가 된다는 건 통계청에서 큰 무리 없게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다음 시대까지는 아마 그런 추세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신규 이민자들 중에 41%가 무려 41%가 온타리오주에 정착을 했고요. 그리고 BC주에는 17%, 알버타주가 1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민자들 중에 온타리오에 갔다가 또 BC주에 갔다가 알버타주로 또 많이 가죠. 그리고 사스카츄안주하고 매니토바주 중부지방에 105%, 90%가 증가를 했고, 이민자들이. 그리고 대서양 연안주인 뉴펀들랜드도 이민자가 15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BC주나 온타리오주 왔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렌트비가, 그죠? 여기 렌트비 웬만하면 막 정말 최소 거의 2,000불 가까이 막 내야 되잖아요. 싼 게 1,500불? 정말 방 하나 겨우 하는 게 막 1,000불 막 요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너무 당연한 건데, 저도 처음에 이민 딱 와가지고 월세를 한 1,300불이가 낸 것 같아요, 캘거리에서. 너무 놀랐죠. 그때 당시에 130만 원 월세 낸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대저택을 막 렌트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부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근데 어쨌든 결국 살아서 이민이 됐습니다만 놀라운 거죠. 숙박, 푸드 서비스가 16만 6,800개로 빈 일자리들이 인력난이 심하다고 합니다. 이래서 자꾸 이민자를 받는다 얘기는 하긴 하는데, 그죠? 경기를 좀 부양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민자 하나가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던 캐나다 임대주택 입주 하늘의 별 따기, 이민자 이렇게 많으니 어려운 거죠. 기존에 있는 우리 이민자들도 있는데, 오늘은 모기지 공사에서 내놓은 하우징 마켓 아웃룩입니다. 전체적인 전국을 커버하는 리포트가 엊그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하려고 했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일단 모기지 공사에서 나오는 발표는 조금 보수적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어떤 전국 단위를 커버를 하고요. 그리고 각 도시별로 다 커버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링크를 한번 올릴 테니까 모든 지역에 계신 분들, 각 지역에 계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정도로 흐름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는 내셔널 오버뷰입니다. 전국에는 이제 어떤 정도의 느낌이 있는가 보시면, weaker economic growth and higher mortgage rate continue to slow the economy in 2023. 자, 이제 경기 침체가 앞에 오고 있고요. 그리고 모기지 레이트가 좀 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2023년에는 슬로우 다운 될 거다. 이게 전체적인 그런 전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24년에는 굉장히 반등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관점이긴 해요. 근데 각 도시별로는 조금 얘기가 다르니까 도시별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쿠버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롱텀 런에서는 계속 이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거다. 조정기에도 불구하고 롱텀 뷰로 봤을 때는 분명히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물론 지금 2, 3, 4월 달에 상당한 반등을 이뤄냈지만
앞으로 좀 떨어지더라도 전체적인 뷰로는 들락날락 하겠지만 어쨌든 상승할 것 같다라는 게 관측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주택은 좀 떨어질 거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비용 상승이나 아니면 이제 자재 비용이 상승했고 인건비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 새로운 집을 짓는 건 좀 떨어졌죠.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또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만큼 공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렌탈 수요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하우스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렌트를 하고 싶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렌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렌트 가격은 계속 밀어 올려질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밴쿠버 시장의 특징은 포텐셜 바이어, 집을 구매하려는 그 세력, 그 힘들은 굉장히 있고 사고 싶어하고 가격이 좀만 떨어지면 내가 사야지라고 맘먹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여전히 홈 오너십, 그러니까 집을 구매하는 거에서 괴리감이 확실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사실은 굉장히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아직 그런 바이어, 포텐셜 바이어들이 많은 시장이 밴쿠버 시장으로 정의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uncertainty가 있다 보니까 미래가 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 경기가 좀 침체될 수도 있고 그런 우려들이 있다 보니까 공급을 하는 건설 업체들은 집을 지금 안 짓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급이 떨어지다 보니까 렌탈 수요는 굉장히 높다. 아까 얘기가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보면 typical loan size based on the single full-time income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돈을 벌었을 때 내가 돈 얼마나 빌릴 수 있는가 이거 뭐 각자 개인이 다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자율이 떨어지면 엄청 올랐다가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2022년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때 최저점을 찍고 이때까지 이자율이 계속 올랐잖아요. 이자율이 이제 멈추다 보니까 고정 이자율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론 크기는 이제 우리가 요 위치에 있는 거 2023년 있잖아요. 요 위치에서 점점 증가 2024년, 2025년까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지공사 아마 여기에 맞춰서 2024년에 반등이 있고 그 반등이 2025년까지 계속 집값 반등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한 것 같아요. 캘거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캘거리는 2022년에 굉장히 뜨거웠던 마켓이 좀 이지 됐었는데 지금 좀 쿨다운 됐는데 2023년에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다. 렌탈 마켓은 굉장히 강했는데 렌탈 마켓도 약간은 식을 것 같다 얘기했습니다. 렌트비는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베이컨시 공실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렌탈 마켓 어포더빌리티 그러니까 이 무작정 올릴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렌탈할 수 있는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여전히 렌트 수요는 높지만 이제 렌트 비용 상승은 좀 멈출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요. average price는 remain relatively flat. 아마 유지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sale activity는 to be lower. 세일즈는 조금 더 줄을 것 같아서 가격은 그렇게 상승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뉴홈 컨스트럭션도 여기도 마찬가지인 이유로 좀 줄어들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캘거리 시장은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리포트는 생각보다 가격 상승도 약하고 수요도 좀 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보고서를 봤었는데 우리가 캘거리는 그 기름값이 굉장히 고기름값 유지되다 보니까 굉장히 캘거리가 지금 활발하게 될 거로 예상을 했지만 그거보다는 작은 거죠. 예상보다는 좀 작은 거지 여전히 지금 캘거리는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 활발한 시장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단위 리포트가 다 있기 때문에 뭐 한번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토론토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토 시장의 새로운 그 하우징 건설도 2023년에는 이제 떨어졌다. 근데 이게 2024년과 2025년에는 그 새로운 신규 주택 공사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평균 프라이스는 2023년에는 떨어질 것 같다. 뭐 다른 지역이랑 얼추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2024년과 2025년에는 여전히 상승할 것 같다. 다른 지역과 크게 뭐 다를 건 없지만 여기도 렌털 마켓은 여전히 너무 타이트하고 그리고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strong upward pressure가 있다. 그러니까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여전히 많다. 아까 봤지만 새로운 이민자들의 절대 다수인 41%였나요? 다수인 무려 41%가 온타리오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타리오주는 여전히 가격 상승, 그러니까 렌털 마켓은 여전히 뜨겁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아마 한국인들끼리 좀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6개월치를 미리 렌트를 막 낸다 그러더라고요. BC주는 그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사람끼리 그냥 아르마리를 하는 거는 뭐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여기도 그렇게 하나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아는 지인들 통해 들어보니까 토론토는 워낙 사람이 많고
토론토 대학교 시내에 있다 보니까 많은 한국 학생들은 렌트 비용 6개월씩 미리 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나 싶기도 하지만 많은 아르마리로 하면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토론토 시장은 2024년, 2025년에는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CRA도 파업 철회. 그래서 정부 기관의 공무원들이 파업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무려 4년 동안 12.6%의 임금 인상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세상에. 원래 여기 다니는 직원들 연봉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7만 원, 8만 원 되지 않나요? 그죠? 근데 거기서 12%면 거의 6,000불, 7,000불이 더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공부를 잘해서 저런 좋은 직장을 갖는 것도 인생 사는데 되게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국세청이나 뭐 전문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이렇게 공무원 자리를 잡는 것도 인생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베네핏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아플 때 이제 시콜 때리는 것도 굉장히 관대하고 그래서 옛날 자료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아파서 쉬는 게 정말 높더라고요. 비율이 딴 데보다 막 3배, 4배가 높아요. 그래서 그때 국회의원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냐고 아픈 사람은 공무원 하냐고 막 뭐라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렇게 좋은 직장이 있고 베너핏이 좋으니까 서로 그렇게 관대해야 자기도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려 12.6%나 임금 인상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부럽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직장에서 뭐 간호사들 월급 올려준다고 하는데 얼마가 될지도 얘기도 안 해주고 뭐 정말 몇십 센트 이렇게 꼭 얘기하면 몇십 센트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안 오르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얼마가 될까 좀 기대되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장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또 좋은 직장 잡는 것도 이민생활에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메모시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경제 뉴스, 세계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말에도 제가 토요일까지 제 방송을 했었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바빠지는 관계로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경제 뉴스 복습을 하는 날로 봐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코로나19가 비상사태 공식적으로 3년 4개월 만에 해제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은 근데 공식적으로 이제 WHO에서 선언한 게 3년 4개월인 거고 사실 그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4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3년 4개월 만에 끝났다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좀 합의를 보면은 아마 3년 6개월 만에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종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좀 3년 6개월 만에 됐다는 게 벌써 3년 6개월이 됐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은 지금 인체에 크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일하는 곳도 여전히 코로나를 사람들이 걸립니다. 뭐 거기서 사시는 분도 걸리고 일하는 직원들도 걸려요. 근데 지금 감기처럼 좀 많이 걸릴 때도 있는데 예전이랑 다르게 확실히 걸리면 사실상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감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마른 기침 좀 나고 콧물 좀 나고 그러니까 숨이 가빠지고 이런 증상이 정말 아예 없어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감기 수는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근데 여전히 걸리면 이 코로나인지 감기인지 검사 비용 자체가 되게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거를 딜리버리 시키고 또 검사를 받고 하는 비용이 많이 들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위험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왜 또 들어야 되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약 한 3년 4개월 혹은 3년 6개월 만에 종식이 됐다고 합니다. 네, 미국 일자리가 무려 25만 3천 개가 증가를 해서 실업률이 54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해요. 정말 이게 요즘에 경기 침체가 오네 만에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전문가들 예측이 정말 너무 무색하고 저도 계속 경기 침체가 오나 봐요. 뭐 주변 얘기도 들었고 여러 전문가 얘기도 그래서 얘기했는데 이 경기 침체가 오긴 오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전히 미국 시장은 경제가 지금 너무너무 단단하고요. 실업률이 3.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러면은 문제가 기업들도 사람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고 노는 사람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3.4%면 그냥 다른 직장을 대기하는 인원까지도 포함되거든요. 그런 인원 빼고 그러면 실업자가 거의 없는 상태예요. 만약에 일을 하려고 맘먹은 사람들 중에는 그냥 애초부터 일을 안 하려고 맘먹은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자연 실업률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미국 경제 너무 단단하다. 근데 캐나다도 단단합니다. 캐나다도 4월 일자리가 4만여 개가 증가를 했고요. 8개월 연속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거 보니까 렌트가 지금 막 미친 렌트
그리고 2, 3, 4월 달에 부동산에서 확실한 반등이 나온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닌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무려 41,400개가 일자리가 증가를 했고요. 그 실업률은 연속 5%에 머물렀대요. 물론 미국에 비해서 조금 1%, 1.5% 높은 거긴 한데 5%도 사실상 대단한 겁니다. 이게 정말 주변에 실업자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 잡도 생겼고 돈도 좀 받다 보니까 부동산 좀 많이 그래도 좀 떨어졌으니까 사자 뭐 이렇게 됐나 봐요. 그죠? 저렇게 사람들 직장들이 탄탄해지니까 렌트도 거의 미친 렌트가 이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한쪽에선 경기 침체 살짝 신호가 있죠.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단단한 지금 경제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어느 쪽이 이 밸런스가 무너질지 그것도 좀 지켜보시면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한다면 세계 경제가 1,300조씩 증발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하지 마 경고를 한 거죠. 근데 사실상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지금 미국이 계속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제 대리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대리 전쟁이 시작이 되면 그 주변에 뭐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과연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것인가. 옛날에 한국에 전쟁이 났을 때는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일본을 전진기지로 쓰면서 거기 엄청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일본은 워낙에 발전된 나라였는데 2차 대전 겪으면서 나라가 살짝 한번 폭망을 했죠. 핵폭탄 2번 맞으면서. 근데 그게 다시 한국 전쟁 때 그때 다시 번성하게 되면서 또 베트남 전쟁도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한국은 과연 그런 전초기지 역할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전쟁이 희생양이 될 것인가 뭐 알 수는 없죠. 또 더군다나 이런 거는 꼭 그 주변 나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텐데 사실상 이런 미국과의 중국과의 전쟁 얘기는 10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게 정말 어떻게 중국이 미국이랑 어떻게 덤벼 말도 안 되는데 물론 경제적으로는 한 방 먹어서 좀 잠잠해진 부분이 요즘에 다시 또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사실상 많이 부족하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지역 전쟁이라 그러면 뭐 붙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면전이 아니고 만약 그렇게 되면 이게 레이 달리오도 미국과 중국의 전쟁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 역사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덜란드가 옛날에는 세계 최강이었고 그게 다시 영국으로 넘어왔고 그게 또 뭐 스페인이었 때도 있었죠. 스페인 때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온 상태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 패권이 다시 넘어갈 때가 됐고 그런 신호들로 나오는 게 달러 패권이 지금 살짝 조금씩 금가고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의 신호로 보더라고요. 늘 그런 통화도 그런 패권 국가에 맞게 변해왔다. 근데 위안화가 지금 중국 위안화가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패권이 넘어갈 때가 돼서 그러려면 전쟁이 나야 되는데 이걸 단순히 경제 전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물리적인 분명히 전쟁도 있을 거다. 왜냐면 요즘 좀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쟁은 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정말 이게 경제 전쟁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좀 물리 전쟁까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냐. 만약에 물리 전쟁이 붙게 된다면 그때 자산 시장에 이제 대폭락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컨스피러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음모론으로 보는 사람도 많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즘 많이 나오는 세계 뉴스도 전쟁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네, 미국과 중국은 AI 표준 전쟁인데요. AI 퀀텀 표준을 국가 전략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가 아니고 미국이 이제 이런 퀀텀 컴퓨터, 양자 컴퓨터라 그러죠. 양자 컴퓨터라든지 그리고 AI 뭐 요즘에 GPT가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선풍적인 어떤 그런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표준을 자기 걸로 만들어야 다른 나라가 따라오지 못하게끔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도 경제 전쟁 아니면 물리적 전쟁의 한 일환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 혹은 중국 진영, 뭐 미국 진영으로 나눠서 중국 진영이 대표적으로 뭐 중국, 러시아, 또 사우디가 붙었죠. 그런 브라질 이런 나라들의 주축이 돼서 싸우는 나라와 또 미국, 영국, EU, 뭐 한국이나 일본 대체적으로요 붙어서 전 세계가 사실상 이제 신냉전이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네, 그런 것도 주목해 봐야 되겠죠. 미국이 사상 최저의 실업률이 발표되는 순간 지금 며칠 동안 자산 시장에 굉장히 많은 폭락이 있었었는데 오늘은 굉장한 상승이 있는 날입니다. 크루드 오일도 이틀 동안 거의 8%
폭락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또 4%가 올라갔고, 저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을 제 포지션을 경기 침체에 지금 놔둔 상태라서 좀 손해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짝 고민이 되긴 하는데, 무려 300%의 수익률이 나긴 났는데 거기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도를 잘 못하겠어요. 근데 매도를 못하면 그리고 큰 손해가 더 나니까 생각을 좀 더 해보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영국 왕실 얘기인데, 찰스 3세 재산이 최소 3조라고 합니다. 3조. 그래서 왕실의 국가 지원 왜 필요해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아니 영국 여왕 재산이 아니라 빼고도 찰스 황태자의 왕이죠. 이제는 왕의 재산도 3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왕실의 재산은 도대체 얼마인 건가? 참 대단하네요. 엘자베스가 이제 여왕이 죽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습을 받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 보니까 배당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고, 이런 왕가의 재산은 뭐 버킹엄 궁전, 윈저성, 왕실 소유 궁전과 성, 별장, 주요 곳만 18곳에 달하고요. 그 찰스 3세 국왕이 고를 수 있는 체류지가 20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방이 2,0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부유한데도 이런 사람들은 재산이 최소 3조라고 하니까 이건희 회장급 같은 수준이네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연간 의회에서 받는 돈이 1,438억 원이라고 합니다. 와, 여기서 정말 1억만 받아도 부자인데,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부자인데도 영국 왕실은 무려 뭐 거의 1,500억에 가까운 돈을 받고 있다 보니까 영국에서 얘기가 많은 거죠. 캐나다에서 세금이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이렇게 국왕의 왕실에 대한 사랑, 국왕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텐트 행렬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가는 라인이래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제 목 좋은 조리를 찾으면 요 라인이 이제 1번 라인이겠죠. 그래서 국왕이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국왕을 바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국왕을 아련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저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기 요 지역이 이제 텐트 쳐가지고 사람들 볼 수 있는, 민간인이 이제 가까이 볼 수 있는 지역인가 봐요. 네, 그 버킹엄궁에서 가서 웨스트민스타운으로 이제 가는 길인 건데, 네, 이렇게 지금 영국 국민들은 이렇게 영국 국왕을 사랑한다는가, 뭐 그런 왕실에 대한 그런 사랑이 많은가 봐요. 이런 여론들이 좀 부정적으로 점점 변하고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저도 보면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왕실 잡지들 늘 보고 왕실에 대한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왕실에 대한 그런 사랑이 좀 많은 나라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도 금요일이지만 날이 굳어서 좀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주말이 시작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주말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